네, 여기 이슈 맞나? 네, 헷갈리네. 여기 이슈. 여기 이슈. 좋네. 네, 여기 이슈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재건축 얘기 해보도록 하죠. 요즘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건축 완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바라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재건축 시장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저희가 이슈 아이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이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른바 재초환 이 손질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초환이 뭔지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지 않을 테지만 우리는 좀 쉽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이제 재건축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이제 과도하게 난다. 그러니까 그 과도한 이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회수를 하겠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위헌이니 아니니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익이 나야지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 이익이 안 났어도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현이 안 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한가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결론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시작이 됐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이제 어떤 그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이제 부담금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났을 때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동산 수익이 몇 년 동안 살펴봐도 3천만 원보다는 항상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일이 있거든요. 기준일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일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가장 그 처음 단계가 뭐죠? 처음 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거든요.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그러니까 재건축을 뭔가 하려고 추진위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입주 때까지. 이때까지를 이익이 난 걸 갖다가 환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재건축,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초과이익 환수금이 막 4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좀 높은 단지들은 뭐 이렇게 나니까 여기서 반발이 막 심했죠,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 당선인이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가 추진위원 단계가 아니고 추진위원 단계가 아니고 조합 설립 단계, 인가 단계로 뒤로 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이라는 게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나서 뭐 예비 안전 진단도 통과해야 되고 본 안전 진단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합은 언제 설립이 되는 거죠?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뭐 웬만한 데들은 그래도 한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만큼 버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단계는 사실은 그냥 이제 뭔가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만, 이게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뒤로 늦춰서, 지금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옛날엔 3천만 원까지는 이제 면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1억까지 올릴까? 지금 1억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50%를 또 이제 한 25%까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바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꾸려면은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통과가 될까요? 안 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뭔가 이렇게 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어떻게 대대적으로는 아니어도 뭐 추진위 설립 단계였던 걸 조합 설립 단계까지
좀 시간을 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이게 제초안 초기를 막겠다라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인수위가 손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안 좋은 점, 단점들도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도심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은 정말 거기 단지에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개발은 낡은 동네를 부수고 새 동네로 만들면서 거기에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어떤 공공의 역할이 들어가요. 역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래도 얘기가 되는데 재건축은 사실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는 게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나오네.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류하자, 좀 늦추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버티겠다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고. 악순환이구나. 건설사들도 빨리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건설도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건이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화제가 됐던 단지들 구체적으로 좀 있죠. 서초 반포현대가 네. 이제 80가구에서 네. 한 덩짜리에서 이제 108가구로 이제 재건축하는데요. 네. 일반 분양 12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부담금이 한 2, 3억이 다른다고 해요.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은 단지들도 이렇게 부담금을 내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의 생각. 저는 이것을 사실은 저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맡겨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했을 때 자꾸 좀 부작용이 나고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 안 나고 잘 됐으면은 뭐 괜찮아. 근데 계속 부작용이 나는 걸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뭔가 좀 서서히 앞으로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더 맡기는 편이 네. 오히려 건강한 시장을 만들 것 같다. 부디의 생각이었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 제초안 때문에 일부러 재건축을 미루는 단지들도 꽤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재건축 제초안뿐만 아니라 좀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리모델링으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그렇게 선회한 단지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지금 화두는 그거예요.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리모델링을 할 때하고 재건축을 할 때 어디가 이익이 많이 날까? 재건축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은 다 부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뭐 북향에 살아도 상관없어. 뭐에 살아도? 북향에 살아도. 북향. 방향을. 북향. 서양에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부수고 다시 할 거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겨놓고 부수는 거기 때문에 그 향하고 층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 나는 옛날에 서양에 살아서 그냥 나중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와도 서양에 사는 거고 형태는 똑같죠, 아파트가. 리모델링도 뭐 수직 증축 뭐 이런 것들도 화제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이 있는데 네네. 수평 증축은 옆으로 늙혀가는 거, 수직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평 증축은 지금 허용을 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데 뚱뚱해지는 거죠. 예. 근데 수직 증축은 지금 아직까지 좀 허용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력벽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그렇죠. 내력벽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그 벽이 내력벽 철거에 철거를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아직 국토부에서 결론이 지금 안 나가지고 허용해 준다 그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도 뭐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기왕이면은 우리는 항상 최선책을 찾아야 돼요. 최선책.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 최선책을 찾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책. 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차선책.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최선책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네. 앞으로 과연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결론은 투자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차차선 가지 말고 최선부터 일단은 그럼요.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이 차선, 그 다음이 차차선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셨고,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인수위에서 이제 결정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초안 뭐 손보겠다 이런 것들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바뀌면
어느 정도나 부담이 줄어드는 걸까요? 대략? 그거는 뭐 계산 다르겠지만. 단지마다 그쵸, 다 다르겠지만. 단지마다 다 틀리죠. 다 틀려서 그거는 뭐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크게 주나요? 엄청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 다르겠지만 한 이 정도 부담이었던 게 이 정도 손보면 한 반 정도? 엄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말문이 막혔다. 근데 그게 그 단지를 갖다가 한번 샘플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지의 세대수와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도 80세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한 3억 가까이, 2, 3억 가까이 추가 부담이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단지가 제대로 되면 한 1억, 1억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겠죠. 그래요. 그러면 더 좀 좁혀 들어가 볼게요. 지역도 좋고, 지역도 좋고, 그 지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주셔도 좋고, 네. 재건축 수혜를 여기는 좀 볼 것 같다. 눈여겨볼 만한 데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닭집을 찝어주는 건 청기 누설이고요. 아, 그래요? 그건 청기 누설이고.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가장 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의 화두는 분당인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전부 다 높여서 종상향을 시키든 해서 높여가지고, 일기 신도시들 전부 개발하겠다. 윤당선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분명히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분당은 전체적으로 이제 30년 돼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들이 노후 아파트가 그렇죠. 많이 있죠. 예, 신도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울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앞으로 재건축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재건축을 앞으로 할 아파트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뭘 봐야 돼? 사업성을 봐야 돼. 그렇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건 제가 따로 찍어서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좋아요. 찍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건축할 때 어떤 아파트를 선점을 해야 될지 꼭 해주세요.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그건 꼭 제가 해주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건축에 관심들이 진짜 많으신데 사업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용적률 정도, 그렇죠? 낮아야만. 그거는요. 근데 정말 재건축을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신문이나 기자들이 용적률이 200% 미만이어야 되느니 180% 미만 되면 사업성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정말 요만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단 아주 낮은 노후된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다. 그럼 민간에 많이 분양을 해서 수익성이 높아진다.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볼 수 없다.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지 지분이에요. 네. 아파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좋습니다.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빙산의 일각인 우리 용적률만 보지 말고 그 용적률 얘기하는 비롯해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용적률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네. 전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건지 또 추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가뜩이나 정권도 바뀌는 이런 시기에 매물도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러다가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양극화는 심해질 거다. 양극화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도시 간의 그 격차가 집값의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하고 그다음에 저쪽 디트로이트나 이런 쪽하고는 집값이 엄청 차이 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양극화는 모든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두예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좀 합니다. 어떤 기대냐면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당분간은 무슨 우리가 뚝딱 집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든 이런 것들이 좀 되고, 그리고 나서 공급이 서울에도 많아지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가격은 오히려 더 안정이 네.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간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화에 그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슈 재건축 얘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재건축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고 진짜 주변에 보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서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자분들에게 필요한 전략, 이건 꼭 보고 가자. 네.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는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하는 데들, 재건축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그런 데 신경도 쓰지 마라.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뭐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을 뭐 30년 된 것들은 뭐 면제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거 이슈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30년이잖아요. 연한이. 그러니까 29년이 됐다든지 뭐 28년 아니면 지금 이제 30년이 됐다든지. 그래서 재건축을 아직은 안 하는데 뭔가 좀 낡았어.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사업성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사업성이 좋은 거. 이런 걸 찾아서 먼저 선제 투자를 해야 정책의 어떤 이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정책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이미 가격이 다 올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너무 금액도 크지만 우리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성은 변하지 않고 세월은 흘러서 연식은 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 30년이 안 됐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부디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슈 전해드릴 거고요. 여기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